초대받은 조상인 서울경제미술전문기자입니다. 우선 저를 초대해 주신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영호 대표님, 김희근 이사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15년째 미술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매 시장을 주로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이번 세미나를 앞두고는 자료조사 과정에서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K아트마켓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술품 거래 내역을 집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온라인 경매까지 활성화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많으니까 입력값도 많고 또 이미지까지 첨부해야 되니까 많이 어려운데 고충이 크신데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경매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미술 시장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크게는 이제 전반적인 미술 시장의 경향을 들여다보고 이제 분기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서 또 특징적인 리세일이 활발했던 작가들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미술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15년 만에 호황이 다시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기사로도 썼었지만 15년 만에 마치 평행이론처럼 이제 다시 호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잠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시장이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작년에는 리벤지 쇼핑, 그러니까 보복 소비의 경향으로 럭셔리 시장과 미술 시장이 동시에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어쩌면 미술 시장의 절정이 아닌가 싶은 전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만약이라도 거시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미술 시장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2007년 이후 2008년의 시장 붕괴 같은 경착륙이 아닌 어떻게 하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김봉수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007년에 미술 시장이 반짝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주저앉았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는 동안 이제 미술 시장이 고민을 했었던 게 이제 어떤 새로운 미술 시장 먹거리를 발굴하느냐, 그것이 여기 나타나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한 1970년대 한국 단색화의 재조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됐던 게 작년과 올해 급등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의 마지막 부분이 2022년이 상반기에 마치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절반 수치이기 때문에 저렇게 잡힌 것은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7년 그리고 2022년 한국 미술 시장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분기별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겹쳐졌네. 잠깐 이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분기별로 제가 그래프를 어떻게 봤냐면 2007년을 전후로 해서 2006년과 2007년, 8년, 9년의 변화상을 그래프로 한번 봤습니다. 분기별로 들여다봤더니 이게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2007년 3분기에 아주 전봇대처럼 혼자 삐죽하게 솟은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중반, 그러니까 3분기 이후 4분기부터 급감하게 되고 2008년에는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게 됐었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리먼 사태로 촉발된 뉴욕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장은 위축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융위기가 겹쳐지면서 우당탕 떨어졌었는데 그러면 왜 선제적으로 미술시장이 위축됐었느냐? 그것은 미술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인한 거품 때문에 그랬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2022년 지금의 시장과도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라는 게 제가 경매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요 그래프는 제가 호황기가 2007년의 호황기와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올해의 호황기를 이렇게 겹쳐놓고 봤을 때 저렇게 꼭지점이 맞물리던데
아래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2007년의 호황기이기 때문에 급등했었고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금 시점의 그래프가 위에 있는 보라색 그래프인데 조금 더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더라도 완만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분기별 낙찰 총액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시장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매 거래를 통해서 본 수요적 특징이 외국 작가의 비중 증가를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도출해 놓은 표는 2005년을 그래프를 보시면은 작가 비중이 국내 작가가 90%고 외국 작가는 10%가 채 안 되는 비중입니다. 작가 여기는 지금 낙찰 총액 비중을 제가 따졌는데요. 작가 수로는 당시만 해도 연간 거래 경매 작가는 380명에 불과했었고 외국 작가는 43명뿐이었습니다. 거래 총량도 저런 구성을 보이는데 2007년 보시면은 점점 외국 작가 비중이 증가를 하다가 2008년에는 거의 반반 정도로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일단은 한국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거품이 있다는 걸 소비자들도 인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됐고 그럴 경우에는 글로벌 마켓이 형성돼 있는 외국 작가를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더 큰 작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2008년에 지표에서 보시듯이 외국 작가의 비중이 갑자기 크게 증가한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지표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2016년 저 지표를 보시면은 외국 작가 비중이 9.8%, 거래액에서 외국 작가가 10% 수준, 그리고 국내 작가가 90% 수준. 아까 우리가 봤던 2005년의 비중과 비슷하게 됐는데요. 물론 저게 작가 수로는 차원이 다르게 미술시장이 커졌습니다. 2016년에 거래된 한국 경매 시장에서의 작가 수는 약 2,000명이었고 그때 외국 작가는 240명 수준이었는데요. 저렇게 한국 작가의 거래 비중이 커진 건 아까 말씀드렸던 단색화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확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 단색화 작가로만 집중됐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작가들을 동반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게 이제 좀 일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색화를 키웠다면 그 후발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발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미술 시장 관련 매개자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작가가 점점 커지다가 이제 다시 2016년 이후에 저 때는 왜 이제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는 단색화라는 게 1970년대 한국의 단색조 회화 경향을 말하는데 더 이상 작품 소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포스트 단색화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외국 작가 비중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20%대 25% 안팎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경향을 보면 외국 작가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로 이제 파악을 하자면은 한국 시장의 글로벌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페로탕이나 리만 머핀 페이스 그리고 최근에는 타데우스 로팍이나 페레스 프로젝트 같은 외국계 화랑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외국 화랑들이 외국 작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점점 젊어지는 경향, MZ 세대의 부상을 말씀들 하시는데 그들의 취향에도 부합하고 그리고 MZ 세대 젊은 수요자들은 외국어에 대한 장벽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 작가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는 이제 아트시 같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그리고 해외 경매의 온라인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 작가가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스탠리 휘트니 같은 작가가 대표적인데요. 글로벌 아트 마켓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경매에서도 소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요약 정리를 하자면
한국 미술 시장의 수요 변화, 첫 번째는 해외 작가의 거래 비중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품 경향에서의 장식성과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경향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문조사랑 그다음에 개별 심층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취향들이 이제 잘 아시듯이 코로나 이후에 재택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거랑 그다음에 SNS를 이용한 작품 발굴, 그다음에 작가를 또 인지, 그다음에 작품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작품이 소비되는 양상을 보면은 2007년대에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극사실주의 회화가 인기였다면 최근인 2021년과 2022년의 경향을 보면은 애니메이션풍의 그림, 그리고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보이는 듯하게 이렇게 선이 강조되는 거친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낙서회화 같은 젊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부각되는 식으로 수요자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소비 경향도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특징적 양상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유입된 신규 소비자의 절대적인 다수가 30대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가 서울옥션과 K옥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기는 한데 두 회사 모두 상장사이다 보니까 고객 정보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실 수는 없었던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작년과 올해의 신규 고객 증가를 보면은 3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적인 증가였을 뿐이고 거래액에서의 증가 양상을 보면은 40대가 많았다는 점, 이 점도 좀 주목할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규 소비자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투자로 접근하는 미술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투자 목적의 미술시장 접근이 결국은 재판매, 리세일을 통해서 현금화, 수익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적인 접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아까 김봉수 팀장님이 그래프를 잘 보여주셨지만 2021년과 2022년에 거래량이 급증한 작가, 그리고 거래 액수가 급증한 작가를 공통적으로 추려본 결과 문형태 작가님, 그리고 이 뒤에 소개될 김선우 작가, 그리고 우국원 작가, 요 세 작가가 단기간에 거래량이 급등했고 리세일이 가장 활발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매번 경매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형태 작가의 2017년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2020년 11월에 이 작품이 온라인 경매로 나왔고 32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1년 반 만인 2022년에 6월 경매에서 800만 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서서히 이제 미술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들은 다 같은 작품이 경매에 나왔다가 또다시 거래된 내역입니다. 문형태 작가의 2018년작이고요. 2020년에 온라인 경매에 나와서 26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보실 점은 작품 제작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 경매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이제 작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거래가 활발하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작가 보호 차원에서 이를테면 작가에게는 전시 기회가 주어지는 게 1차적인 이제 원동력이 될 텐데 그런 기회 없이 계속 거래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지점입니다. 2020년 5월에 260만 원에 거래됐던 게 2020년 8월에 또 나왔습니다. 3개월도 안 돼서 작품이 또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조짐이라고도 저는 보는데요. 작품이 너무 빠르게 나왔던 탓인지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1년쯤 지나서 2021년 7월에 미술시장이 붐을 일으키던 작년 3분기에 나와서 1,1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2020년에 260만 원에 팔렸던 걸 1년 2개월 만에 거의 4배 반 올랐죠. 연수익률이 한 362%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 작품도 자주 나옵니다. 문형태 작가님이 메리 고 어라운드라는
회전 목마를 주제로 한 작품을 자주 이제 그리시는데요. 2018년작이고 2019년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90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2021년에 다시 나와서는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난해 호황기 급등 작가로 문형태 작가가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다들 이제 가격이 상승한 사례들만을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적인 경향이 2019년작, 2020년작, 그린 지 2년도 안 되는 작품이 자꾸 나와서 저렇게 오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파나도 거래가 활발했는데 이 세이버스2라는 이 작품은 에디션이 99개인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5번이나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판화 거래를 제가 이렇게 따로 뽑은 이유는 판화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공급량이 다수이다 보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잘 들어맞더라고요. 작품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작품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단기간에 다량이 나오면 작품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작품이 조금 쉬었다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선우 작가의 경우는 뭐 아주 유명한데요. 경매에 처음 데뷔한 게 2019년 5월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540만 원에 팔렸는데 2년 만인 2021년에 나와서 1억 1,500만 원에 팔린 거 아주 유명한 사례고요. 이 작품도 리세일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리세일을 왜 짚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산품 시장과 다르게 미술 시장은 동일 작품의 재거래가 아닌 한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유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유한 작품이 다 똑같은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별로, 그다음에 시리즈별로, 그리고 같은 시리즈 같은 시기라 하더라도 이 작품이 어떤 완성도와 예술성을 갖는지에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작품이 다시 나왔을 경우에만 우리가 제대로 직접 비교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술품 가격 인덱스로 유명한 메이 모제스 지수 같은 경우도 메이 모제스 인덱스도 리세일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세일을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김선우 작가의 이 작품 경우는 도도새를 주제로 하는 이 작가 작품이 2018년 작품이 2021년 4월 서울 옥션에 나와서 2,600만 원에 팔리고 6개월 만에 K 옥션에 또 나와서 7,500만 원에 팔립니다. 이 바람에 작년 이제 아트페어 같은 데서는 김선우 작가의 작품을 못 사서 싸움이 날 정도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도한 리세일, 그러니까 잦은 리세일이 일어날 경우에 작품 가격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점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가 작품이 2020년 작이고요. 올해 2월에 온라인 경매에 나와서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근데 3개월 만인 5월에 온라인 경매에 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자연히 값이 떨어졌습니다. 1,500만 원에 낙찰됐고요. 이게 한 달 뒤에 또 나왔거든요. 1,9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건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미술품 소비 경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붙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술품 구입과 소비의 주 목적은 작품 향유, 애호가 1차적인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작품을 거래하는 거에만 집중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작가거든요. 소비자도 이제 구매자도 작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작가인데 그 점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김선우 작가는 판화 거래도 활발한데요. 판화 거래가 이렇게 자주 있으면 가격 그래프 이게 꺾은 선 그래프가 보시듯이 이게 가격이 떨어지다가 거래가 좀 뜸하다 싶으면 또 가격이 또 오르는데 수요 공급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 작품을 못 넣었는데 제가, 우국원 작가의 작품들도 한번 세일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국원 작가는 이제 같은 제목으로 같은 해에 같은 사이즈의 작품을 자주 그리시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는데요. 잘 아시듯이 이제
우구원 작가가 뭐 이를테면 이런 류의 작품 인기가 있는데 1년 만에 작품값이 1년이 아니라 한 달 만에 2021년 8월에 경매에 나와서 9,200만 원에 팔렸었는데 똑같은 제목의 비슷한 그림이 그 다음 달 경매에서는 2억 3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그리고 아기 돼지 사병제 Three Little Pig라는 제목의 작품도 거의 동일한 구도의 작품이고 3년 미만의 제작 작품인데 2021년 11월 경매에서 5천만 원에 팔렸고 2022년 1월 경매에서는 또 6,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 3분기, 그러니까 작년 8월과 9월을 기점으로 한 경매 때 가장 큰 호황세를 보였다면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확실한 하강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구권 작가의 경우 Satisfaction이라는 작품이 2019년작인데요. 작년 8월 경매 때 8,800만 원에 낙찰됐던 게 올해 3월 경매에 이제 7,800만 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동일 작품이고요. 2017년작인 타다라는 작품도 작년 8월 경매에서 1억 200만 원에 팔렸는데 올해 6월 경매, 지지난달 경매에서는 8,900만 원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샘플 작품들을 제가 좀 이제 찾긴 했는데 가격이 이제 2021년 8월에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꺾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잦은 리세일이 인기 작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우구권 작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 데뷔를 했고 이제 3억 원의 작품이 낙찰되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문영태 작가, 김선우 작가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 시장의 매개자들이 어떤 책임감과 도덕 정신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미술품 애호와 미술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거품에 휩쓸리지 않고 작가를 보호하면서도 투자 가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주로 미술 시장의 지표로 삼는 작가는 김환기, 이후한 작가입니다. 거래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김환기 선생님 경우는 작품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40억 원 이상의 작품은 거래가 거의 위축됐고요. 판화와 그다음에 종이 과슈 작품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리세일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작품 가격이 보합세입니다. 약간 떨어진 작품들도 몇 점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한 작가 경우는 올 상반기 작년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준 작가인데 조응 시리즈,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시리즈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작품 수급도 많지 않아서 최근에는 조응 시리즈가 리세일로 나오면서 6개월 만에 6억이 9억이 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작가들보다는 오늘 이 세미나는 2022년 상반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젊은 작가 위주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매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크리스티 코리아가 한국에서 1995년부터 서울 사무소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소더비는 1990년대에 잠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올 가을에 이제 한국에 상륙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시장이 서울이 홍콩 못지않은 아시아 시장의 허브로서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와 동시에 이제 우리 서울 옥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매회사 서울 옥션은 신세계 인수설이 나오는 식으로 산업 자본이 이제 미술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대 경매회사 중에 하나인 K 옥션은 올 초에 상장을 통해서 좀 시장 투명화 그리고 사업 다각화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지는 이들 이제 여러 경매회사들이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 경매회사들이 또 어떻게 잘 하는지는 또 소비자들이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